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복리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사자 추적자의 인생 가이드 책의 저자이자 론도로지 사파리를 운영하는 보이드 바티 씨가 팀 페리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론도로지 사파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해 있는데 아프리카의 5대장이라고 불리는 사자, 표범, 코뿔소, 코끼리, 물소가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론도로지 사파리가 위치한 그 땅은 1926년에 보이드 바티 씨의 할아버지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산 땅이죠. 바티 씨의 아버지와 삼촌은 어렸을 때 실제로 그곳에서 사자를 사냥하면서 자랐다고 하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바티 씨의 아버지는 그 땅을 물려받게 되는데 주변의 모든 친인척들이 돈도 안 되는 그 땅을 당장 팔아버리라고 하죠. 그 땅은 허허벌판이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를 키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를 먹으려고 주변에 사자 무리가 많았던 것이죠. 당시에 사자 사냥은 사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사자에게 잡아먹히거나 두 가지 결과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총도 엄청 좋은 총이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이죠.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돈도 안 됐으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 땅을 파는 게 당연히 맞았죠. 하지만 바티 씨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와의 가장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던 그 땅을 팔 수가 없었고 그의 젊음과 패기로 그 땅을 어떻게든 성공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 당시 바티 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10대 후반이었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일은 그곳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죠. 수십 년 동안 무작위한 과도 방목으로 그 땅은 허허벌판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를 지키기 위해 한 사냥뿐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해온 수십 년간의 사냥으로 인해서 야생동물 또한 그 땅을 떠나갔죠. 바티 씨의 부모님은 한 생태학자의 도움을 받아 그 땅을 회복시키게 되게 되는데 그에게 야생동물들을 왕으로 모시고 이곳의 원주민 부족인 샹간 부족을 이 회복 프로젝트에 꼭 참여시키세요 라는 조언을 듣게 되죠. 그렇게 바티 씨의 어렸을 때의 기억은 해가 지날수록 웅성해지는 습과 초원을 보는 그 땅이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버지와 삼촌이 땅을 가꾸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표범을 마주쳤다고 해요. 표범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운둔성 동물일 뿐만이 아니라 나무를 타고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예민해서 추적하기가 가장 힘든 동물로 손꼽히죠. 그때까지만 해도 멀리서 차 소리만 들려도 반대편으로 내달리기 바빴는데 그날은 표범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와 삼촌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표범을 볼 때는 표범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지 절대로 사람이 이렇게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차 앞에서 서서 그들을 보며 한번 으르렁 대더니 천천히 수풀로 자신을 감췄다고 하죠. 그렇게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삼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방금 일어난 일 말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미래 같아. 그렇게 바티 씨의 삼촌은 샹간 부족의 일원 중에 뛰어난 추적자의 도움을 받아 12년 동안 그 표범을 추적하며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죠. 동물 추적은 어쩌면 가장 오래된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적을 하는 도중 보이는 흔적, 발자국, 주변 새들이 내는 소리 및 주변 동물들이 내는 그 경고음 아니면 울음소리에 따라 어떤 동물이 지나갔는지 이 동물이 사냥 중인지 물을 찾아 걷고 있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하는 수많은 자료들을 내재하고 있고 그걸 또 유추해내는 작업이 이 추적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샹간 부족 또한 이 추적 방법을 입에서 입으로 수백 년간 이어오고 있었죠. 그들은 몇 주 동안 그 표범을 못 볼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추적을 하고 또 추적을 해서
스스로를 표범에게 보여줌으로써 처음에는 500m 밖에서 보다가 그 다음엔 뭐 300m, 200m, 100m 그리고 결국에는 고작 몇 미터 앞에서 그 표범을 추적해서 관찰을 해도 그 표범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까지 되게 되었다고 해요. 그들은 그 표범을 어미 표범이라고 부르는데 그 표범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새끼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아 라는 것을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사파리 사업 성공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만 해도 야생 표범을 야생에서 관찰하는 건 굉장히 드물었는데 남아공 한켠에 있는 론도로지라는 사파리에 가면 야생 표범을 야생에서 관찰할 수 있다 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파리 사업이 점점 인기를 끌게 된 거죠. 보이드 바티시의 어린 시절은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은 부모님이 외진 곳에서 사파리를 운영하고 가꾸셨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티시와 그의 누나는 비행기를 타고 학교를 통학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월, 화, 수, 주 3일을 머물면서 학교를 가고 수요일에 학교가 끝나면 비행기를 타고 사파리로 돌아와서 일요일까지 머무는 그런 형태였죠. 사파리가 있는 시골은 당연히 일반 비행기가 다니지 않았고 바티시의 부모님은 작은 경비행기를 사서 직접 조종을 하셨다고 해요. 이와 관련된 일화를 바티시가 말해주는데 처음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였다고 해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당시 비행기는 더욱더 위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경비행기였어요. 그리고 거기다 부모님이 직접 배워서 조종을 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 경비행기를 탈 때면 항상 분위기가 엄숙했어요. 얘들아 이제 비행기 모드야 라고 하면 그 말인 즉슨 비행을 시작하니 떠들거나 집중력을 흐트리게 산만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이 조종을 하셨는데 번갈아 가면서 책임을 나눠 가졌고 조종대를 넘겨받을 때는 항상 배운 대로 이제 제가 기장입니다 라고 복면보창을 배운 대로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조종대를 잡으면 그걸 잡으면서 이제 제가 기장입니다 라고 하고 어머니가 바꿔 잡으시면 조종대를 잡으시면서 이제 제가 기장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요. 하루는 사파리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착륙하고 비행기를 멈추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활주를 통과하는데 멈추지를 않았다고 해요. 점점 천천히 가긴 하는데 완전히 멈추지를 않았다고 해요. 출발하기 전부터 어디선가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결국에는 말썽을 부린 거죠. 어머니가 말하죠. 비행기가 멈추질 않아요. 점점 앞으로 가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지?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죠. 당신이 기장이에요. 비행기를 멈추세요. 기장은 당신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기장은 당신이에요. 비행기를 멈추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했고 결국 큰 바오밥 나무에 부딪히며 비행기가 멈추게 되죠.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면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다고 해요. 당신이 비상 버튼 좀 눌러줄 수 있었잖아요. 당신 옆에 있었는데. 그래도 기장은 당신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버튼 하나 정도 눌러줄 수 있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요? 당신이 비행을 하는 기장이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운다고 해요. 그 후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바티시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좀 더 큰 사고가 한 번 날 뻔했다고 하죠. 이때는 좀 더 큰 비행기를 장만하고 조종사도 둬서 그 조종사가 기장 역할을 하고 부모님은 부기장 및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해요. 당시 바티시의 가족과 어머니의 친구분이 타고 있었는데 앞에 아버지와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바로 뒤편에 기차 좌석처럼 마주보는 좌석이 있었는데 바티시의 누나와 바티시가 비행기 뒤편을 보고 앉아서 가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분이 비행하는 방향을 보고 앉아서 가고 있었죠. 비행을 잘 해서 가던 와중에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들리더니 엄청난 바람이 불어닥쳤다고 해요. 새무리떼와 비행기가 충돌한 거죠. 바티시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 앉아있던 어머니의 친구분 온몸에
빨간 페인트처럼 새 내장과 피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와 친구분의 머리에는 새 날개와 깃털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뒤를 돌아서 조종실을 보았을 때 비행기의 앞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조종사는 이마에 새 뿌리가 박힌 채 기절해 있었으며, 아버지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피를 묻히신 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더니 조종대를 잡고 뒤를 돌아보시며 말하죠. 이제 제가 기장입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벙쪄 있으시다가 상황을 인지하고 우린 죽었어! 어떡해! 사람 살려! 하고 통곡하고 소리치셨는데,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그분의 뺨을 착착 때리시더니 단호하게 아무도 안 죽을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했죠. 아버지가 SOS를 요청하며 비상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는 기절한 조종사를 흔들어 깨웠죠. 그 조종사는 정신을 차렸는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시선을 돌릴 때마다 이상한 노란 점이 시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는 손을 들어 쇠부리를 만지더니 다시 기절을 하죠. 그래도 다행히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착륙을 하고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피범벅, 깃털범벅, 내장범벅이 된 바티씨에게 어머니가 속삭였죠. 도착할 때까지 그냥 앞만 보고 앉아있어. 그렇게 도착지까지 일반인들 사이에 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만 보고 갔다고 하죠. 바티씨는 어렸을 때부터 샹간 부족 최고의 추적자 중 한 명인 레니우스 만탄자나 잠파스 움퐁고, 짧게는 레니어스 씨에게 야생동물 추적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처음에는 사자가 지나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레니어스 씨는 바티 씨에게 다시 한번 보고 와 라고 하죠. 다시 가서 자세히 관찰을 하면 사자 발자국 아래 영양 발자국이 있는 걸로 보면 사냥을 하나 본데요 라고 하면 다시 보고 와 라고 해서 또 가서 보면, 그러면서 레니어스 씨는 같이 가서 보여주는데 영양의 자세로, 영양의 눈높이에서 그걸 보면서 영양이 여기서 이 이파리를 먹었잖아 라고 하던가, 사자 발자국의 보폭을 보면서 사자가 그걸 쫓아 뛰고 있지 않고 그냥 걸어가고 있다는 등의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죠. 론다로지 사파리에서는 추적 패키지도 있는데, 이건 레니어스와 바티시와 같은 숙련된 추적자와 사파리 방문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동물을 추적하는 거죠. 이들은 추적을 하다가 다음날 그곳에서 바로 또 추적을 이어서 할 수 있게 그곳에서 야영을 종종 하는데, 모닥불을 켜놓고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모닥불을 지키고 깨어있는다고 해요. 불침번을 서는 거죠. 불침번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주변에 야생동물이 접근했을 때 그 야생동물이 있다는, 뭔가 있다는 그걸 인지함으로써 그 사실로 통해서 안전하다고 해요. 그걸 인지한다는 그 사실을 그 동물들도 인지를 한다고 해요. 그게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끔 번갈아 가면서 깨어있을 때 잠이 든 사람은 없을까? 불침번 서는 사람 중에 잠이 든 사람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바티 씨는 이제껏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가이드하는 추적을 같이 했지만 야영 중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불침번인데 잠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해요. 새까만 아프리카의 밤, 그 모닥불 하나의 빛만 주변을 밝히는 와중에 주변의 동물들이 움직이는 이 소리와 이 울음소리, 수시로 들리는 이 수풀이 슥슥 하는 그런 소리 때문에 삶과 죽음이 정말 이 느껴지는 이 중책의 무게를 지는 동안 잠이 들 수가 없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 추적자들은 동물들을 존중하고 또 동물의 말, 즉 그들의 몸의 표현과 그 대화를 믿기 때문에 방문자들 없이 홀로 아니면 추적자들끼리만 추적을 할 때는 총을 소지하지 않고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고 하죠.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을 추적함에 있어서 보통은 그 맹수들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냥을 당했기 때문에 맹수들이 먼저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지만 맹수가 고기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 새끼들이 곁에 있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나워질 수가 있다고 해요. 특히 추적 도중에 갑자기 의도치 않게 이런 상태의 맹수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사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낮추고 몸이 경직되며 꼬리를 흔들며 으르렁거린다고 해요.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이 으르렁 하는 소리가 거의 뒤쪽에 있는 수풀에 큰 오토바이가 신호를 기다리는 소리가 같다고 하죠. 그리고는 새끼와 같이 있다면 새끼를 뒤에 두고 머리를 낮춘 상태에서 천천히 가까이 다가온다고 해요. 이때 사자가 눈을 마주치며 오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하다고 해요. 이 상태까지 갔다면 추적자가 할 수 있는 건 사자에게 자신의 강한 존재감을 알리는 것 뿐이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일어난다면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돌며 세포 하나하나가 두려움에 깨어나는 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일단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는 거예요. 크게 쉼을 한번 내쉬고 그리고 이 사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상기해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자신의 존재를 더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웅크려 앉죠. 그리고 필요시에는 일어나서 더 큰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팔을 벌린다든지. 사자는 시선을 고정한 채로 점점 거리를 좁혀오다가 소리를 한번 내고 잇몸을 한껏 드러내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죠. 그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눈빛을 똑같이 응시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도 강한 존재야 라는 그 길을 전달을 해야 돼요. 사자는 강하게 달려오다가 어느 거리에서 거기에 도달하면 갑자기 멈춰서죠. 사실 사자가 원하는 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분산시켜서 자기의 새끼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자의 기운이, 그 강한 에너지가 어느 순간 살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굉장히 미묘한 순간인데 정말 자세하게 관찰하면 보이죠. 바로 그때 살짝 물러나는 거예요. 사자에게 우리 너무 가까이 왔으니 거리를 좀 줄게 하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왔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헛웃음이 실실 나온다고 하죠. 아마도 와 진짜 죽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바티 씨가 정말로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는데 그게 그의 삶에 트라우마를 남겼죠. 요즘 미국에서는 트라우마와 힐링이라는 두 단어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예요. 삶을 살아감에 따라 모두에게 그들만의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트라우마는 바티 씨가 겪은 것처럼 육체적,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성추행 및 성희롱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들은 말, 즉 정신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말한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해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저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워질 수는 없어요. 삶이란 차디찬 바람에 결국에는 내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트라우마를 안 받는 것보다 그걸 힐링하고 자신을 더욱 견고하고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티 씨가 겪은 첫 번째 트라우마는 집에 강도가 든 사건이에요.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워낙 빈부격차도 심하고 정치 상황도 혼란스러워서 치안이 좋지 않은 것으로도 좀 유명하죠. 어느 날 누군가 바티 씨를 깨우길래 누구지? 뭔가 이상한데? 라는 마음으로 눈을 떴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와 누나가 집에 든 강도 무리에 의해 꽁꽁 묶여있는 걸 발견하죠. 강도들은 바티 씨를 구타한 후 집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넌 이제 죽은 모금이야 이 새끼야.
널 총으로 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죠. 바티 씨는 너무나도 겁이 났어요. 그리고 겁이 나는 한편 또 화가 났어요. 강도들이 가족들을 속박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화가 났죠. 이 상황 자체가 겁이 나고 화가 나는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는 동물들과의 이 묘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행동의 대화를 느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동물처럼 정직하지가 않았기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집 뒷마당으로 끌려나가 머리에 총이 겨눠지는 그 순간에 총을 겨눈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의 눈을 빤히 쳐다보는 순간 바티 씨가 그때 느꼈던 엄청난 두려움, 그게 몸을 이상하게 떠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말 인간적인 교감이 느껴졌다고 하죠. 그리고 왜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말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들은 총을 거누고 그냥 떠났다고 해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그래도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실제로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한 번의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그로부터 몇 주 후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바티 씨는 그의 친구 살리와 또 다른 친구 한 명과 강으로 갔죠. 살리는 강둑에 서 있었고 바티 씨는 무릎 정도 오는 강물을 따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강물은 무릎 높이까지밖에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도 꽤나 깨끗해서 물 안속까지 잘 보였죠. 얼마 머지 않은 곳에 나무 한 그루가 강에 빠져 있었고 그 바로 앞부분은 그 나무와 나뭇가지에 의해 그늘이 져 있었죠. 마치 공포영화였으면 주인공 친구가 꼭 가면 안 되는데 그 가는 그런 어두침침한 곳, 그런 곳 있잖아요. 딱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바티 씨는 강물이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으니 악어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그늘진 곳으로 걸어간 거죠. 그런데 역시나 그 나무 아래에는 악어가 숨어 있었고 바티 씨가 오자마자 오른쪽 다리를 콱 물었죠. 바티 씨는 나뭇가지에 어떻게든 매달려서 오른쪽 다리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악어는 그 다리를 잡고 물이 더 깊숙한 곳으로 그를 끌어당기려고 했고 바티 씨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다리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죠. 다행히 제대로 물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진짜 천운인지 악어가 다시 한번 제대로 물려고 할 때 다리를 탁 빼낼 수 있었고 그는 나뭇가지 위에 매달려 잠시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그의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로는 완전 아작이 난 상태였고 오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강둑에 있던 바티 씨의 친구 살리는 그걸 다행히 봤고 그걸 보자마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구출하러 왔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살리와 바티 씨 사이에는 피맛을 봐서 흥분한 악어가 있었고 수심은 무릎 높이를 넘어서 엉덩이까지 왔죠. 그럼에도 살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보폭으로 첨벙첨벙 바티 씨가 있는 곳으로 왔고 바티 씨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강 밖으로 나와 그의 셔츠를 벗어서 바티 씨 오른쪽 다리를 꽉 묶고 무전으로 SOS를 청해서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바티 씨를 이동시켰어요. 그렇게 바티 씨는 살 수 있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몇 번에 걸쳐 바티 씨는 살리에게 그때 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물에 들어온 거야? 라고 물었죠. 그때마다 살리 씨는 바티 씨를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눈뽀, 운한 낀가 딘난 낀가 빼이. 너가 공경에 처하면 나 또한 공경에 처한 거야. 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앉아 살리와 그가 자라온 부족 및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가 있었죠. 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라는 말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의식보다는 집단 의식이 내재된 그런 의식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말해줘요. 그들에게 사랑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이죠. 살리에게는 바티 씨를 구한 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한 영웅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의 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다리가 공경에 처한 것처럼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당연한, 바티 씨를 살리는 게 자기 다리를 살리는 것처럼 그런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이들은 삶을 경험할 때 개인적으로만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서 옆 사람이 한 경험을 통해서 또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경험을 한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사는 사회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의식체계에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가진 것이 남에 비해 어떤지를 비교하고 측정하기 바빠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분투 의식은, 그걸 가진 집단은 그 경험을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같이 하고 공유하는 것이죠. 어떠한 경험을 다른 이의 반응을 통해서 또 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화에서는 너 거 내 거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인 거죠.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삶이 무의식적인 체계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행복을 잃는 지름길은 비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어쩌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 부족민들이 저희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매일같이 소셜미디어나 TV, 예능으로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도당과 악어에게 죽을 뻔한 위기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바티 씨는 평소와 같이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삶이 예전과 똑같을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의 삶은 이 트라우마 사건이 일어난 전과 후로 나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겪은 이상 안 겪게 될 수는 없던 거예요. 그의 삶은 멀리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죠. 또 그는 남자로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죠. 하지만 그는 그 강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화가 났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엄마와 누나를 강도들에게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는 경직되었고 불안했으며 우울했어요. 그런 그는 사파리 방문객으로 온 마사 백 교수를 만나게 되죠. 마사 백 교수는 심리학을 가르치고 많은 자기 개발서를 쓴 라이프 코치예요. 마사 교수에게 사파리를 며칠 동안 구경시켜주면서 마사 교수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 마티 씨에게 이렇게 말하죠. 전 당신이 어떤 짐을 어깨에 이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때 트라우마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보여지는 느낌을 받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놓게 되죠. 이제 바티 씨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남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 라이프 코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자 추적자의 인생 가이드라는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기도 했죠. 그가 말하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고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남긴 명언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의 생각이 저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를 예전에 읽은 책에서 나온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당신이 미래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미래에 지구의 수명은 25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화성은 새로운 행성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져. 다행히 순간이동 기기가 개발이 돼서 지구에서 화성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것인지 아니면 화성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연히
순간이동 기계의 비밀을 알게 돼요. 지구에 있는 당신이 순간이동 기계에 들어가서 기계가 작동하는 순간 사실 당신은 고통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기계는 실제로 당신을 순간이동을 해서 화성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몸, 모든 기억, 성격 및 생각들을 싹 다 데이터화 시켜서 그 데이터를 화성으로 보내서 당신의 복제본을 화성에서 만드는 거죠. 이 모든 프로세스가 너무나도 빨리 진행이 돼서 당신이 죽은 즉시 화성에는 또 다른 당신이 똑같은 몸, 기억,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이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복제본이 화성에 있는 당신이 당신인가요? 당신은 이 순간이동 기계에 들어가시겠나요? 저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듯 저희는 저희의 몸도, 기억도, 생각들도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안에 있는 자아 혹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티 씨는 저희 안에 있는 그 자아는 저희에게 필요한 답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가 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주변 사람들의 말과 기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 가치인 돈과 명예 등에 사로잡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걱정을 하고 그 생각과 걱정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죠. 생각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면 그 생각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난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면 어디서 난 부족해 라는 생각이 오고 이 생각이 정말로 맞는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서 나온 생각인지 내가 이 생각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난 충분해 라는 반대되는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스토리는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을 심플하게 살며 만족하는 거예요. 캐치 22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의 작가 조지 펠러가 한 부유한 사업가가 주최하는 파티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헬러에게 와, 이 사업가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모든 걸 가졌어요. 헬러 씨가 이제껏 캐치 22라는 소설로 성공을 했는데 그걸 팔아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아마 일주일이면 벌 거예요. 라고 하죠. 그러자 조지 펠러가 답하죠. 그래도 이 기업가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걸 저는 가지고 있어요. 바로 충분함이죠. 바티 씨는 삶의 충만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장 큰 공통점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만족감이에요. 충분함이죠.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티 씨의 추적 스승인 레니어스가 추적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갈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하죠. 보통 저희는 저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맹수를 추적할 때처럼 그저 단서 하나를 찾아서 그 다음 단서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심플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현재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곳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티 씨 가족이 운영하는 론도로지 사파리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정말 비싸고 화려한 숙소로도 유명하죠. 가장 유명한 트립 캠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대자연 한복판에 럭셔리한 투숙을 이 나무 위에서 제공하는데 1박에 370만 원이 넘어가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